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에 위치한 대도시 애틀랜타.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수많은 한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둘루스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김치와 라면 이런 거 파는 한인마트도 있고요. 또 한식당과 다양한 상점들이 밀집해 있죠. 뿐만 아니라 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외국인들도 종종 찾아서 가라오케, 당구장, 술집 이런 유흥업소도 밤늦게까지 상권이 활발합니다. 그 상점들 중에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주점도 한인타운에 있었습니다.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있었는데요. 이 가게 바로 옆에 그 대형 한인마트가 있어서 트래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문전성시를 이뤘죠. 그러던 2011년 12월 8일 아침 7시쯤입니다. 주민 한 명이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쇼핑센터 주차장을 들어오게 되거든요. 차에서 내려서 기계 쪽으로 향하던 그때 저기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남성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일이야 하고 즉각 다가가는데 보니까 희미하지만 아직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황급히 911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는 이송 직후 사망하고 말았죠.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입니다. 몸 곳곳에서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가 보여요. 특히나 주요 급소인 목 부위에 상처가 집중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살인사건이죠. 그렇다면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32살의 한인 남성 고광희 씨였습니다.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경찰이 머지않아 난관에 부딪혀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피해자 고 씨가 전날 날마다 좋은 날 이 주점에서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셨다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새벽 1시 반까지만 술집 영업이 허용이 되거든요. 그럼 이 주점이 불법으로 영업을 한 게 드러난 거죠. 근데 이게 왜 수사에 방해가 되냐? 같은 시각 해당 술집에 있던 손님들이 누구였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같이 법을 어긴 게 되니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선뜻 그날 새벽의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결국 고민하던 경찰은 고 씨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 씨의 직업 때문이었죠. 그는 인근에 있는 한인 호스트바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 접대부들을 관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애틀랜타에서 호스트바라는 장소 자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지역적으로 여기는 미국 최대의 기독교 교파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의 접대를 받으려고 이 호스트바에 가고 막 술을 마신다라는 이 문화 자체가 낯설어요. 이게 이제 미국 경찰들한테는 더욱더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경찰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아니죠, 호스트바 좋은데요, 나쁜데요? 라고 되물었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사가 쉽게 진전될 리가 없죠. 그러던 중 극적으로 목격자 한 명이 나타나거든요. 사건 발생 시간 문제의 주차장을 탁 지나던 택시기사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내가 그날 지나가는데 남자 한 4명이 한 사람을 막 두고 삥 둘러싸서 막 때리고 있더라고. 누가 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면이었죠. 게다가 이 택시기사는 그 무리들의 인상착의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좀 수사에 진전이 있을 수 있겠죠. 한편 경찰은 그 날마다 좋은 날 그 주점 사장 백 씨를 소환을 했고 그 새벽 시간에 불법으로 운영한 건 맞는데 어쨌든 그 술집에 왔던 단골 누구냐 막 이렇게 이제 신문을 하던 중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게 돼요. 보니까 주로 인근 한인 업소에서 일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밤늦게 불법 영업을 끝내고 스트레스 풀러 또다시 이 주점을 종종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파악한 애틀랜타 경찰은
한인 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으로부터 5일 후 마침내 용의자 중 일부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들은 한인 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 36살 신동호와 31살 이승원이었습니다. 뒤이어 함께 있던 일행 26살 강연태까지 자수를 하면서 무리 4명 중에 총 3명을 체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셋이 하나같이 그 피해자 고 씨를 찌른 게 본인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지목한 범인은 바로 아직 붙잡히지 않은 나머지 한 명, 25살의 박동수였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 다 무슨 관계야? 2011년 12월 8일 새벽 5시, 이 주범 박동수를 포함해 가해자 무리 넷이서 날마다 좋은 날 주점을 찾았어요. 미국 술집은 1시 반이면 다 문을 닫거든요. 근데 여기는 늦게까지 손님 받아주니까 평소에도 자주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리가 들어가니까 가게 사장 백 씨도 금세 알아봤습니다. 단골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또 다른 테이블에서 남자 둘, 여자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피해자 고광희 씨였고요. 참고로 다른 남성은 동료 오 씨였는데 일단 이 사장은 지금 박동수 일행이 4명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자리 배치를 원래 술을 먹고 있던 고 씨 테이블 옆으로 해줘요. 근데 술을 마시다가 얼마 후에 소란이 벌어졌죠? 먼저 온 이 고 씨 일행과 새로 온 박 씨 일행 사이에서 서로 야이씨 하고 목소리가 커지더니 욕을 하고 급기야 서로 뒤엉켜서 막 몸싸움까지 일어납니다. 발단은 좀 유치했어요. 다들 술에 취해서 야, 너 기분 나쁘게 뭘 쳐다봐? 그냥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사장이 나와서 아니 같은 한국인끼리 왜 이러냐며 막 싸움을 적극적으로 중재했죠. 그 덕에 좀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박동수 일행이 먼저 일어나서 담배를 피우러 식당 주차장으로 나가요. 잠시 후 새벽 6시 반쯤이었는데 앉아있던 고 씨 일행 또한 계산 다 하고 식당을 나서게 되죠. 나가보니까 마침 주차장에서 이 무리가 다시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이들에겐 여전히 좀 앙금이 남아있었어요. 좋게 보내줄 리 없었죠. 양쪽 서로를 향해서 막 비아냥거리고 욕설을 합니다. 그러다가 피해자 고 씨 쪽 일행 4명이 그 여자 둘 남자 둘이 먼저 차에 올라타서 주차장을 떠나요. 당시 여성들은 뒤에 타라고 하고 고 씨는 조수석에 앉고 동료 오 씨가 운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박 씨 일행이 와서 딱 차를 막아요. 그러니까 운전자 오 씨가 아씨 왜 저래 하면서 차를 약간 위협하듯 가속 페달을 밟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지만 차가 약간 앞으로 나가면서 그 앞에 있던 박동수가 부딪혀 넘어지고 만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양쪽에 스파크가 튀고 말았죠. 상황이 갑자기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지금 나 쳤어? 하면서 박 씨가 막 넘어졌고 일행들 다 흥분하고 죽여버린다 어쩐다 하면서 차문을 열고 이 오 씨와 이 고 씨 두 사람을 막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특히나 이때 쓰러져 있던 박 씨, 그러니까 차에 부딪힌 박 씨는 조수석을 열어서 거기에 있던 고 씨, 피해자 고 씨와 몸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이러면 지금 고 씨가 약간 수적으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행이 막 다 달려 들어가지고 폭행에 가담하니까요. 그럼 이때 옆에 있던 운전석에 있던 오 씨는 뭐를 하고 있었냐? 막 겁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일행들이 그 조수석에 있던 고 씨 끌어내리고 하니까 오 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뒤에 여성들만 채운 채 도주합니다. 아니 그럼 지금 여기에 고 씨만 남게 되잖아요. 겁이 난 그도 막 얘네 지금 박 씨 일행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막 도망을 갔죠. 하지만 이때 극도로 흥분한 박동수가 미친 듯이 그를 쫓아가더니 품 안에서 칼을 꺼내요. 바로 고 씨에게 달려들더니 목과 허리, 어깨를 그냥 마구잡이로 수차례 찔렀죠. 고 씨는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쓰러졌고 그제서야 박 씨 일행도 정신이 들었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너 지금 얘 찌른 거야? 이때 고 씨는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행은 지금 이게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를 그냥 주차장에 둔 채 얘네들도 다 도주해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 3명의 가해자와 또 주점 사장 백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이 진술을 다 종합하면 살인의 주범은 박동수입니다. 차에 부딪힌 사람이요. 하지만 그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2월 9일 이미 한국으로 도주한 상태였어요. 지금 어쩌질 못하죠. 남은 3명은 일관되게 우리는 몸싸움은 했지만 흉기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고광이를 찌르지도 않았다고 말하고요. 자, 그럼 당연히 수사의 화살이 박동수한테 쏠려요. 근데 한국으로 도망갔다? 검거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 경찰 입장에서 이 사건, 와, 진짜 불법적인 것도 너무 많은데 그것도 외국인들, 지들 한국인들끼리 살인사건이야.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어디 술집에서 필리핀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죽였고 한 명은 필리핀으로 도망갔어요. 이걸 국내 경찰이 막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좀 그랬을 수 있죠. 그냥 아무래도 자국민들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국 경찰도 그때부터 어떡해 하면서 너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결국 그 누구도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던 이제 미주 한인 사회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옵니다. 아니, 범인이 누군지 아는데도 이렇게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또 동시에 자성의 움직임도 보였죠. 애초부터 이 한인들이 불법 시간대에 운영한 주점에서 난 사건이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불법적으로 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경찰한테 막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하기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틀랜타 한인회에서는 자발적으로 불법 영업 단속을 시작합니다. 위상이 좀 떨어지는 걸 막아보고자 한 거죠. 이런 노력 끝에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또 미국 주류 언론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덕분에 미국 경찰이 오케이, 좀 늦었지만 저희가 수사를 해보겠습니다 하죠. 그리고 일단 한국에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사건이 벌어진 지 무려 6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2017년 9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부는 법무부로부터 박동수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습니다. 가장 먼저 박동수가 언제 한국에 들어왔는지 입국 기록 그리고 한국 거주지를 확인했죠. 일단은 그 입국할 때 간이로 적은 주소지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했는데 예상대로 허위 정보였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수색했지만 그는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난 6년간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다른 기록이라도 남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죠. 이어서 경찰은 의료 기록, 은행 기록, 카드 거래 기록 다 확인을 합니다. 보니까 박동수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는 고양시쯤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다른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요. 이거 지금 철저하게 신분을 감추고 아예 의도적으로 잠적한 거죠. 왜냐면 자기가 미국 그 범죄 사건으로 쫓기고 있는 걸 아니까요. 자, 원래 이 박동수라는 사람은요, 미국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누나는 한국에 살고 있었지만 부친과는 왕래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나마 누나와는 미국에서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요. 그렇다면 이 누나가 유일한 실마리겠죠. 경찰은 서둘러 누나의 신원을 확인했고 서대문구에 거주한다는 걸 알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누나와 연락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통신 기록을 분석했거든요. 그랬더니 수상한 번호가 하나 나와요. 이게 누나가 직접 건 건 아닌데 주기적으로 이 번호로 걸려오면 누나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번호를 조사해보니 평소에는 꺼져 있습니다. 기지국 신호가 잡히지 않아요. 경찰은 직감적으로 이게 박동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신호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경기도 일산과 그 고양시 가깝죠. 경기도 일산과 서울 종로구에서만 이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박동수 사진을 들고 그냥 그 일대 돌아다니면서 탐문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1월 갑자기 이 핸드폰이 1시간 단위로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로 동선 추적할 수 있겠는데? 신호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시작해서 천안, 대전 쭉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고속버스를 탄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그렇게 한참 만에 포착된 곳은 부산 광안리였죠. 자, 지금 용의자의 신원이 있어요. 근데 뭐 경찰이 갑자기 지금 부산에 가서 박 씨를 찾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이 사람 지금 서울에 사는 거면 다시 고속버스 타고 서울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버스 터미널에서 잠복을 시작했죠. 아니,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 위치가 부산역으로 바뀌어요. 이게 왜 위급 상황이었냐면 버스가 아니라 기차를 탄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작전 변경! 경찰이 서둘러 인원을 데리고 서울역으로 달려가서 다시 잠복을 했죠. 2017년 11월 27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박동수를 검거한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게 이게 실마리라고는 지금 켜졌다 꺼졌다 하는 휴대폰 신호 하나뿐이었어요. 그걸 실시간으로 따라가면서 추정을 하고 동선을 따라가면서 잡은 거죠. 이게 한국에서 수사가 시작된 지 40일 만의 쾌거였습니다. 그렇게 박동수의 6년간 도피 행각도 끝이 났고요. 알고 보니 박동수, 그동안 신분을 속이고 나름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보험사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일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차례죠. 한국 경찰이 미국에다가 박동수의 신병을 인도했어요. 2019년 6월 사건 발생 8년 만에 재판이 시작되었죠. 이 재판에는요, 20명이 넘는 굉장히 다양한 증인들이 이제 송환이 되거든요. 뭐 거기에는 가게 사장 백 씨도 있고, 또 박동수랑 같이 있던 일행들도 있고, 목격자 택시기사도 있고, 또 현장 감식한 CSI 요원도 있고. 자, 이들 모두가 네, 박동수가 범인입니다 라고 지목하고 있는데 불리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박동수는 아주 당당하게도 살인을 부인합니다. 뭐냐? 당신들 내가 찔렀다는 증거 있어? 이거예요. 실제로 그가 피해자 고 씨를 찔렀다는 건 공범 3명의 증언만 있을 뿐입니다. 가게 사장 백 씨는 주차장에서의 상황은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목격자 택시기사도 오히려 박동수가 차에 치여서 쓰러지는 장면을 봤다고 언급했고요. 여기서 바로 변호사가 주장을 하길, 아니 봐라, 이 박동수가 막 차에 치였는데 어떻게 바로 일어나서 고 씨를 막 끌어내고 살해했을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반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살인을 한 게 아니라면 왜 바로 다음날 한국으로 도주한 거죠? 여기에 대해 박동수는 자기는 도망친 게 아니래요. 원래부터 그 12월쯤에 내가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내가 숨어 산 게 아니라 직장 생활도 하면서 떳떳하게 살지 않았냐? 잘못한 거 없다 라는 입장. 이거 아주 재판이 복잡해지겠죠? 한편 검찰 측은 이 공범들의 진술, 또 현장에서 회수한 CCTV, 또 맞은편 마트 주차장 CCTV를 증거로 이제 들이밉니다. 비디오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니까 고 씨를 찔러서 살해한 인물은 박동수가 분명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게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갔고 정말 한인들이 당시에 이 사건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미국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박동수의 살인에 대해 유죄라고 인정합니다. 그 근거로 다른 공범들이 이제 증언을 했는데 그게 사실 꾸며냈다고 보기 좀 힘들고 다 일관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동수가 도주했다, 바로 도주했다라는 사실이 아주 주요하게 작용했죠. 그리고 나서 박동수에겐 미국 법정의 최고형인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참고로 현장에 함께 있던 나머지 피고 셋은 각각 1,0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해요. 이들에게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한인타운 술집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애틀랜타 한인타운 살인사건. 그런데 사실 미국 현지에서 이 사건이 언론에 이렇게 나갔을 때는 피해자의 직업이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매니저였다. 그리고 또 코리아타운 내 이렇게 술집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더라 라는 이 점이 더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조차 아무래도 그 사건 당사자들이 미국인들이 아닌 이민자들이라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범인 검거 그 자체일 텐데요.
더구나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 고 씨가 그날 막 구타를 당하고 있을 때 나 몰라라고 도망친 일행이 있어요. 운전자 오 씨와 나머지 두 여성. 그 현지 애틀랜타 사람들의 추측컨대 아마 이 일행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이 오기 전에 그냥 서둘러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경찰 오기 전에 그냥 우리는 잡히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고도 못했고요. 이게 다소 좀 한인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 좀 안타깝죠. 그곳이 내 나라였고 또 법에 걸리는 게 없던 사람들이었다면 과연 사건 해결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민사회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젠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 할로윈데이. 이날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될 수 없는 인물로 분장을 한 채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할로윈이었죠. 2001년 10월 31일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재학 중이던 한인 유학생 신디 송. 그녀는 친구 스테이시 그리고 리사와 함께 파티를 즐기기 위해 학교 근처 플레이어스 나이트 클럽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신디는 졸업 전시회 준비에다가 동시에 식당 아르바이트를 2개나 병행하고 있어서 좀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할로윈데이는 잠시나마 일탈을 즐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그날 신디의 코스튬 컨셉은 바니걸이었습니다. 앞면에 토끼가 새겨진 분홍색 민소매 셔츠에다가 하얀색 테니스 스커트,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갈색 스웨이드 부츠를 매치했는데요. 머리에는 토끼 귀 모양의 머리띠를 썼고 엉덩이 쪽엔 꼬리 장식을 붙였습니다. 평소 귀여운 걸 아주 좋아하던 그녀의 취향과 딱 어울리는 코스튬이었죠. 그렇게 신디는 새벽 2시까지 클럽에서 파티를 즐긴 이후에 다시 친구의 아파트로 자리를 옮겨서 흥겨운 시간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새벽 4시, 신디를 태운 자동차가 웨스트 클리턴 애비뉴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긴 신디와 룸메이트가 함께 지내는 집 앞이었죠. 그 당시에 신디는 살짝 취한 상태이긴 했는데요. 친구들은 일단 그녀를 집 앞에 내려주고는 곧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어두운 새벽이 끝나고 날이 밝은 후에 신디의 룸메이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본가 집에 갔다가 다녀오던 참이었는데요.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현관은 평소처럼 잘 잠겨 있었고 집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흔적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룸메이트 생각엔 신디가 전날 늦게까지 파티를 하고 다른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일 내내 신디에겐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신디와 함께 파티를 즐겼던 친구들 역시 수업에도 나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점차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3일이나요? 사실 2000년 초반 당시에는 지금처럼 메신저가 활발하지 않던 시기였고 하루 이틀 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때입니다. 그렇게 신디의 실종은 3일 후인 11월 4일에서야 경찰에 접수됩니다. 한국 이름은 송현정, 실종 당시 나이는 21살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15살 때 삼촌이 살고 있던 미국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로 홀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후 삼촌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고등학교 잘 졸업했고 대학에 가서는 컴퓨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융합된 통합예술학을 전공합니다. 신디는 평소에 외향적이고 쾌활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변에 친구가 많았죠. 취미로 테니스와 수영을 즐길 정도로 아주 에너지가 넘치기도 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그녀를 목격한 친구들에 따르면 할로윈 파티에서 신디는 누구보다 즐거워 보였고 그러다 보니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사라질 성격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찰은 가장 먼저 신디의 아파트 내부를 수색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녀의 행적을 추적할 만한 증거가 발견됩니다. 바로 욕실 세면대에 놓여있던 인조 속눈썹. 전날 파티에서 사용했던 거죠. 침실에 가보니까 가방과 함께 핸드폰마저 발견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밤 친구들이 집에 내려준 직후에 일단 무사히 집 안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녀의 소지품에서 사라진 것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과 열쇠였죠. 경찰은 집에 돌아온 그녀가 갑자기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간단히 짐을 챙겨서 24시간 편의점에 갔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평소에도 신디는 집에서 약 6분 정도 걸어서 걸리는 편의점에 종종 들르곤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상점의 CCTV를 살피러 갔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그녀가 사라진 지 3,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고 그 사이 영상 기록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기록이라도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11월 1일 밤 이후 신디의 신용카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타지에서 딸의 실종에 절망하던 가족들, 마침 실종 불과 한 달 전에 함께 살고 있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겪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혹시 그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해서 어떤 우울과 슬픔을 견디다 못해 자발적으로 어디론가 떠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신디의 친구들은 즉각적으로 반박했죠. 물론 그 이별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요가 됐지만 자신이 직접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까지 받으면서 이별을 이겨내려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신디의 방에서 며칠 후에 열리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콘서트 티켓, 그다가 이제 새롭게 구매한 컴퓨터 영수증이 발견되는데요. 적어도 이 증거품들로 봐서 그녀가 뭔가 기대하던 일들이 있었고 스스로 사라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후에 지역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서서 아파트 근처 숲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GPS 추적 기술이 지금처럼 뛰어나지 않았고요. 메일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의 흔적을 확인할 만한 SNS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경찰이 새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녀의 실종이 불법 약물, 즉 마약과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디 집에서 발견된 다이어리를 보니까 신디와 친구들이 마리화나 그리고 엑시터시를 사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 의심점이 보였지만 반대로 친구들에 따르면 그건 수업 과정에서 사용된 실험 재료에 불과했다고 설명하는데요. 결국 이 약물에 관련해서는 그녀가 적어놓은 그 일기장을 제외하고는 약물을 사용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관련성은 배제됩니다. 정말 답답할 정도로 아무런 단서가 없었던 신디송 실종 사건. 수사 책임자는 신디가 이 아파트를 떠나거나 혹은 차를 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하면서 어려움을 하소연했죠. 그런데 얼마 후 경찰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신디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차이나타운에서 한 남자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졌고 그때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낸 겁니다. 자, 일단 이 필라델피아 차이나타운이라는 건 신디의 아파트로부터 거의 300km 이상 떨어진 먼 곳입니다. 그 당시 목격자는 막 이제 실랑이가 있다 보니까 그들한테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다고는 하는데요. 남자가 화를 내면서 방해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해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어쩌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목격일 수도 있는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목격자의 진술이 여러 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보가 정말 진실인지 점차 신빙성을 잃게 되죠. 그래도 수사팀은 이 여성이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그 남자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몽타주까지 제작합니다. 하지만 끝끝내 연관성을 찾아낼 수 없었죠. 그렇게 한인 유학생 신디송 실종 사건은 하염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3년 한 정보원이
신디의 행방의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는 내가 이 신디송 사건의 범인을 안다 라고 말하면서 지목한 범인은 휴고 셀렌스키였습니다. 휴고, 그는 이미 15살 때부터 크고 작은 범죄들로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린 전적이 있었고요. 심지어 은행 무장강도 전적까지 있는 강력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보원이 지목한 이 용의자는 휴고 한 명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공범의 이름은 마이클 커코스키. 약사 출신의 마이클은 불법 약물 조직을 운영했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죠. 정보원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에 이 두 사람이 신디가 사는 아파트 근처를 거닐다가 마침 코스튬 의상을 입은 채 길을 걷고 있는 신디를 마주치게 됩니다. 순간 두 남자는 그녀를 매춘부로 착각하게 되죠. 그리고 강제로 휴고네 집으로 데려간 뒤 그녀를 감금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진술하는데요. 경찰은 이 정보원이 상당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했고 즉시 이 둘을 수배합니다. 그리고 신디의 아파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휴고의 거주지를 찾아내죠. 집에 도착해서 신디의 흔적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수색을 하던 경찰이 경악할 만한 걸 발견합니다. 뒤지다가 발견된 마당에 묻혀있던 무려 5구의 불탄 시신. 이제부터 이야기가 살짝 복잡해집니다. 경찰이 놀래서 이 휴고의 집에서 나온 5개의 시신을 감식해봤는데 이 중 하나는 이 공범으로 지목된 마이클 커코스키의 시신이었고요. 또 다른 한 구는 그 마이클의 여자친구 태미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휴고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둘을 살해했다라고 시나리오가 써지는데 신디 사건의 용의자였던 마이클이 사망한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수사가 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잠깐 다시 휴고의 집으로 돌아가 보면 추가 수색이 벌어졌고 총 이 집에서 발견된 시신이 12구입니다. 끔찍한 연쇄살인마의 비밀이 밝혀지게 된 거죠.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시신 중에 신디의 시신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궁에 빠지는 동안에 잠깐 애초에 경찰이 범인을 안다고 정보를 줬다는 그 사람, 그 정보원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의 이름은 폴 위스키입니다. 그 역시 살인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던 중범죄자 중 한 명이었죠. 사실 그는 이 신디 사건을 제보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 다른 5건의 범죄 정보를 제공했고 이게 다 사실인 게 드러나면서 경찰로서는 꽤 그를 믿고 있었는데요. 그는 야 내가 휴고네 집에 가봤더니 마이클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라는 것도 사실 이미 알고 있었는 듯 태연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된 일인지 좀 더 들어보니 이제 신디송이 휴고의 집에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이클이 그녀의 토끼 머리띠를 기념품으로 챙기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휴고가 격분을 해서 마이클을 살해했다는 것이었죠. 왜 살해했냐? 휴고는 이 살인에 대한 어떤 증거도 남기고 싶지 않았는데 마이클이 그걸 어겼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신디송 살인사건에 대한 책임은 살아있는 휴고에게 물어야겠죠. 근데 반전이 발생합니다. 재판에서 휴고 측은 아니 신디가 실종된 그날 휴고는 이 아파트에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알리바이를 제시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서 얘가 신디를 죽였다면 신디의 시신은 어딨냐? 발견되지 않았죠. 결국 그는 살인 혐의를 벗게 됩니다. 참고로 일부 기록에 따르면 휴고가 신디의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는 자기하고 이미 무관한 범죄도 내가 했어요 라고 주장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쇄살인마들은 범죄를 뭔가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해서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무시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후의 사건의 화살은 정보원이었던 폴 위스키를 향합니다. 결정적으로 휴고가 마이클을 살해한 동기가 그 신디 머리띠 때문이 아니라 마이클이 숨겨둔 $6만 돈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폴은 놀라운 사실을 자백하게 되죠. 사실 그날 휴고를 도와서 마이크를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자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이 폴이란 사람의 정보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엔 신빙성이 있을까요? 경찰은 폴의 컴퓨터를 추적하던 중 그가 신디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검색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결국 그가 어쩌면 감형을 받기 위해 경찰에 거짓 정보를 흘린 셈이 되겠죠.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렇다 보니 그럼 사건의 본질인 신디에 대한 유력한 정보도 다 사실 의미 없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사건은 또다시 길고 긴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일부에서는 신디 실종 사건의 범인은 폴이다. 그냥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가 해놓고 휴고한테 죄를 덮어씌우게 한 거다. 어차피 연쇄살인마니까 라는 의심점도 있었습니다. 현재 위증을 했던 폴 위스키 그리고 연쇄살인마 휴고 셀렌스키는 신디와 관련 없는 또 다른 각각의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형태입니다. 특히 이 휴고의 경우에는 워낙 악질이라서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는 신디송 살인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죠. 물론 완전히 수사 초기에 다른 방향으로 신디가 그 할로윈 밤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좀 통제력을 잃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갔다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휩싸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이 집에 아예 침입자가 있었을 수 있죠. 그 이유가 아무리 잠깐 집 앞에 편의점을 간다 하더라도 핸드폰은 집에 있었거든요. 미심쩍은 부분입니다. 친구들은 신디가 핸드폰을 두고 갈 사람이 아니다 라고 지적을 했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이 핸드폰이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정말 꼬이고 꼬인 신디송 실종 사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떠난 유학의 길, 그리고 타지에서 실종된 한국인 유학생. 당시에 이 지역 뉴스에 매번 사건이 보도될 정도로 꽤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독 지지부진한 수사로 많은 이들을 답답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 신디의 대학교 학생들은 혹시 신디가 미국인이 아니라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수사가 소극적인 게 아니냐라고 강한 항의를 표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실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딸 실종 소식을 듣고 단걸음에 한국에서 날아온 신디의 가족들과는 연락을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디의 어머니는 낯선 미국 땅에서 잃어버린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셨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녀는 오랫동안 홀로 외로운 싸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게다가 정작 한국에서는 신디의 실종 소식조차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아서 더 안타까운데요. 올해로 그녀가 사라진 지 19년째입니다. 답답함을 남긴 채 신디송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